중국사 인물열전 소준섭 7. 상항변법. 전국시대 백화 제방에 어지럽던 천하를 통일시킨 진나라도 미개국에 지나지 않았다. 뒤떨어졌던 진나라를 강대국의 반열에 오르게 만든 인물은 상항이었다. 중국 역사상 저명한 개혁자들은 개혁의 정통성과 합법성을 중시하면서도 모두 개혁을 변법이라고 칭하였다. 개혁이란 무엇보다 합법성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법이다. 개혁을 순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황권을 통해 법률을 반포해야 하며 법률을 이용해 백성의 신뢰를 획득해야 한다. 상항은 시대에 맞춰 법을 만들고 상황에 따라 예의를 정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기성 귀족 세력이 주장한 옛것을 추종하고 예의를 준수하는 논리를 반박했다. 그는 두 차례 대규모 변법을 주도하였고 현재 건립의 추진, 군공의 장려, 생산 발전 등 개혁 조치를 추진함으로써 진나라를 발전시켰다. 진나라 효공이 상항을 중용한 이후 상항은 정력적으로 법을 개혁하려 하였다. 그러나 신하들의 반발을 두려워한 효공은 상항의 개혁책을 주저주저하고 있었다. 상항이 말한다. 행동을 주저하면 명성을 얻지 못하고 이를 추진하면서 머뭇거리면 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식견이 높은 사람은 세상의 비난을 받기 마련이고 독창적 생각을 하는 사람도 조롱을 받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를 분별하는 데 어둡지만 현명한 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과는 처음부터 같이 이를 도모할 수 없으며 오직 일이 이루어진 연후에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높은 덕을 논하는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큰 공을 이루는 사람도 남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인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일이라면 옛 전통을 따르지 않고 백성을 이롭게 하는 일이라면 옛날의 예법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룡이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관습을 바꾸지 않고 백성을 이끄는 사람이야말로 성인이며 법을 바꾸지 않고 훌륭한 정치를 하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백성의 관습에 맞추어 가르치면 수고로움 없이 공을 이룰 수 있고 법에 따라 다스리면 관리들도 익숙하여 백성도 안심하게 됩니다. 상항이 말했다. 감룡의 말은 속된 의견입니다. 범인들은 관습에만 의지하고 학자들은 배운 것에만 집착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관직에 앉아 법을 지킬 수는 있어도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예나 법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하은주 3대는 예를 달리했으면서도 천하를 지배했으며 춘추 5패도 그 법이 달랐으나 패자가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법을 만들고 어리석은 사람은 지킬 뿐이며 현명한 사람은 예를 바꾸지만 못난 사람은 얽매입니다. 그러자 두지가 말했다. 100배의 이로움이 없으면 법을 바꾸지 아니하며 10배의 편리함 없이는 도구를 바꾸지 않습니다. 예법을 따르면 과오가 없으며 예를 따르면 잘못이 없습니다. 상항이 말했다. 나라를 이롭게 할 수 있다면 굳이 옛것을 따라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탕왕과 무왕이 옛것을 따르지 않고도 왕자가 된 반면 아나라와 은나라는 예를 바꾸지 않았는데도 망했습니다. 옛것을 따르지 않는다고 잘못인 게 아닙니다. 또 예를 잘 지킨다고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효공은 상항에 찬성했다. 제물의 신 백규 11. 중국은 유사 이래 천하가 왕 1인의 재산이었다. 그리고 관료 지배계급이 통치했다.
민간인 출신이 거부가 될 기회가 없었다. 그러나 여기서 거부로 성장한 민간인 출신 사람들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재물의 신이라 불렀다. 백규는 전국시대 위나라의 상인이다. 사람들은 그를 천하치생의 비조라면서 인간 제신이라 부른다. 후대 송나라 진종은 그를 상성으로 추존했다. 경제 전략가이자 이재가로서 도주공 법료도 그에게 치부의 방법을 자문했다고 한다. 당시 상인들 대부분은 보석 장사를 좋아했다. 대상 여부리의 부친도 보석 사업은 100배의 이익을 남긴다고 했다. 하지만 백규는 그런 사업을 택하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해 농부산품의 무역이라는 업종을 창조했다. 백규는 재능과 지혜가 출중하고 안목이 비범하였다. 그는 농업 생산이 신속하게 발전하는 것을 목격하고 농부산품 무역이 커다란 이윤을 창출하리라고 예측했다. 농부산품 경영의 이윤율은 비교적 낮지만 그것의 큰 교역량이 이윤을 남길 것을 알았기에 백규는 농부산품과 수공업 원료 및 상품 사업을 선택했다. 백규는 재산을 쥘 시기가 오면 맹수같이 민첩하였다. 그래서 그는 언젠가 나는 경영을 할 때는 이윤이나 강태공이 계책을 실행하는 것처럼 하고 손자와 오기가 작전하는 것처럼 하며 상황이 법령을 집행하는 것처럼 한다라고 했다. 백규는 자기만의 상수를 지니고 있었다. 경영 원칙을 8글자로 요약했다. 임기, 아취, 인취, 아여. 사람들이 버리면 나는 취하고 사람들이 취하면 나는 준다. 라는 뜻이다. 상품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서 아무도 구하지 않는 그 기회에 사들인 뒤 수중에 있는 상품의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여 가격이 오르는 기회에 판매하는 것이다. 어느 날 많은 상인들이 면화를 팔아넘겼다. 어떤 상인은 면화를 빨리 처분하려고 가격을 헐값으로 팔기도 하였다. 백규는 이 광경을 보고 부하에게 면화를 사들이게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면화를 모두 팔아넘긴 상인들은 이제 모피를 사들이고 있었다. 백규의 창고에는 좋은 모피가 있었다. 백규는 모피의 가격이 더 오를 것을 기다리지 않고 모든 모피를 몽땅 팔아 돈을 벌었다. 그 뒤 면화가 큰 흉년이 들었다. 그러자 면화를 손에 넣지 못하게 된 상인들이 면화를 찾았다. 이때 백규는 사들였던 면화를 팔아 돈을 벌었다. 사마천의 시각에서 보자면 성공한 상인들은 모두 때를 아는 사람들이었다. 범야는 도지방이 천하의 중심으로서 각국 제후들과 사통팔달하여 교역의 요지라 판단하였다. 그래서 그곳 산업을 경영하여 물자를 비축하고 때에 맞추어 변화를 도모했다. 천시에 맞춰 이익을 내는데 뛰어났고 고용한 사람을 야박하게 대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경영에 뛰어난 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잘 선택하고 좋은 시기를 파악하는 법이다. 범야는 장소를 알고 때를 알아 불을 쌓을 수 있었다. 백규의 지시는 주로 사물에 내재된 기율을 파악하는 데 있었다. 그는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곡식의 가격을 높게 책정하지 않고 박리담회로 부를 축적했다. 상인 경력의 기본 원칙을 견지하면서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는 상인은
큰 돈을 벌지 못할 거라고 했다. 백규는 농민의 생산을 중시하고 그것을 자신의 상품 조달의 원천으로 삼았다. 농민에게 우량 품종을 공급하면서 장석두 취상종의 주장을 제기하였다. 농민들의 곡물 생산이 증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더 풍부한 공급처를 확보하는 것이다. 장석두 취상종의 의미는 농민이 풍년을 바란다면 상등의 종자를 사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상등의 고급 종자를 사야만 곡물의 생산이 증가하여 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다. 백규는 자기의 상업 경영을 농업 생산 발전의 토대 위에서 운영하고 상업을 통해 농업 생산을 촉진하고 농업 생산의 발전을 통하여 상업 경영을 추진하였다. 백규는 물건이 넘칠 때 가격을 끌어내려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였다. 또 시장에 물건이 귀해졌을 때는 매점매석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여 사람들의 수요에 맞췄다. 백규는 일꾼들의 노동 효율과 그들의 심리 사이에 관련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의 용인술은 강압과 이익에 의한 유도가 아니고 일꾼과 더불어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들의 적극성을 높일 뿐 아니라 일꾼들과의 갈등도 해소하여 화합할 수 있게 했다. 그는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없거나 과감한 결단을 내릴 용기가 없거나 구매를 포기하는 인덕이 없거나 비축을 견지할 강단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가 나의 방법을 배우고 싶다 해도 알려주지 않겠다라고 단언함으로써 인재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 근대 유명한 중국 민족 자본가인 영종경은 백규의 인기야취의 원칙을 준수하였고 화교 기업가인 진가경은 백규의 사상을 발전시킨 인기야취 인쟁아피의 방법을 내세웠다. 12. 명예로운 부자 법녀. 법녀는 초나라 사람이었지만 월나라 대부의 자리에 있었다. 그는 와신상담 주인공 월나라 구천을 보좌하여 오나라에 복수하도록 하고 폐업을 이루게 하였다. 그러나 법녀는 구천이 어려움은 같이 할 수 있어도 즐거움은 같이 할 수 없고 결국 공신을 죽일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공직을 포기하고 상업을 하기로 했다. 그는 자기 재산을 수습하여 이름을 바꾸고 가족과 노비를 이끌고 배를 타고 떠났다. 그는 상업이 발달한 제나라에 도착하여 스스로를 치이자피라 칭하고 치이자피란 소가죽으로 만든 자루를 말한다. 촌스럽지만 실제로는 신축자재하여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쓰기가 좋다. 법녀는 타지에서 사업을 개척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기 좋게 자기 이름 대신 치이자피라는 별명을 사용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해변가를 경작하고 힘들게 노동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재산이 10만 금에 이르렀다. 제나라 사람이 그 현명함을 알아보고 그를 재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법녀는 명성을 오래 지니는 게 좋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재상의 인을 반납하고 모아둔 재산을 모두 나눠주고 두 번째로 관직을 버리고 떠났다. 그는 상업 중심지인 도라는 곳에 거주하면서 스스로를 주공이라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도주공이라고 불렀다.
농업과 목축, 상업을 결합하여 또 재산을 모았다. 범야는 진정한 대상인이었다. 그는 시기에 적절한 사업 파트너를 선택해 상대방을 신뢰했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넘기지 않았다. 그의 인격적 매력이야말로 도량이 넓은 위세당당한 정치가로 만들어 주었다. 그가 정계에서 사라져 홀로 깨끗했을 때에도 능히 천하를 구제하고 자기가 모은 재산을 다시 한번 자기와 별로 교류가 없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매력 때문이었다. 그는 허명을 분토처럼 여겼고 숨어서도 자기의 모습이 보일까 걱정하였다. 타인을 돕기 좋아하는 행적과 명리에 담백한 그의 풍모, 그리고 관후인자한 그의 품격은 지혜를 보여주었다. 범야는 구천을 도와 22년 만에 오나라를 멸망시켰다. 구천은 범야에게 상장군이라는 벼슬을 내렸다. 그러나 범야는 사양했다. 범야는 떠나서 회계산 일대에 표지판을 세우고 그곳을 범야의 땅으로 선포하였다. 범야는 제나라로 간 후 대부종에게 편지했다. 하늘을 나는 새가 없어지면 화를 없애고 도끼가 죽으면 개를 죽인다고 합니다. 구천은 목이 길고 입이 검습니다. 좋지 못한 관상입니다. 이런 사람은 고생은 같이 해도 기쁨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대부종은 편지를 읽고서도 머뭇거리다가 병을 핑계로 조정에 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대부종이 반란을 꾀한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구천은 대부종에게 칼을 하사하고 이렇게 말했다. 귀공은 과인에게 오나라를 토벌하는 7가지 비결이 있다고 했는데 과인이 그중 3가지를 사용하여 오나라를 멸망시켰다. 나머지 4가지는 그대가 가지고 있는데 돌아가신 선왕을 모시며 시험해 보는 게 어떤가. 대부종은 그 칼로 자결해야 했다. 제나라로 갔다가 다시 동나라로 간 범야는 막내 아들이 20세가 되었을 때 차남이 초나라에서 살인을 하여 붙잡힌 일을 겪게 되었다. 범야가 말했다. 살인을 했으니 죽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천금을 가진 부자의 아들은 길에서 죽지 않는다고 한다. 그는 막내 아들에게 황금 1,000일을 헝겊자루에 넣어 마차에 실도록 했다. 막 출발하려는데 장남이 자기가 가겠다고 했다. 범야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러자 장남이 화를 냈다. 장남은 집안을 살핌으로 가독이라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막내 동생을 보내시는 건 제가 무능하다는 것입니까? 어머니가 말했다. 막내를 보낸다고 꼭 둘째를 살려온다 못할 것입니다. 범야는 하는 수 없이 장남을 보냈다. 그는 자기 친구인 초나라의 장생에게 편지를 쓰는 한편 장남에게 말했다. 초나라에 가거든 모든 황금을 장생에게 주고 모든 일을 그에게 맡겨라. 장남은 수백 금을 가지고 초나라로 갔다. 그런데 장남이 장생의 집에 가니 그의 집은 허름했다. 장남은 아버지 편지와 황금을 그에게 주었다. 장생이 말했다. 초나라에 있지 말고 바로 돌아가시오. 아우가 풀려나도 어떻게 풀려났는지 이유를 묻지 마시오. 그러나 장남은 초나라에 머물면서 따로 가져온 황금을 초나라 실력자들에게 뿌리고 다녔다. 장생은 가난하게 살았으나 왕을 비롯한 모든 신하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
범여에게도 황금을 받을 마음은 없었고 일만 마치면 돌려주려 했다. 그러나 범여의 장남은 천하의 장생도 돈 앞에서 별 수 없구나 하고 생각했다. 장생이 궁에 들어가 왕에게 말했다. 별의 움직임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것 같습니다. 왕은 장생을 신뢰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었다. 대왕께서 덕을 베푸셔야 합니다. 왕은 돈을 모아둔 부고를 봉인하게 했다. 그때 범여의 장남에게서 황금을 받은 한 대신이 장남에게 급히 말했다. 여보게, 곧 사면이 있을 듯하네. 왜요? 사면이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부고가 봉인되도록 돼 있네. 어젯밤 왕께서 부고를 봉인했네. 그러자 장남은 대사면이 내리면 마땅히 동생이 석방된다. 괜히 많은 황금을 장생에게 주었구나 하고 장생에게 달려갔다. 아니 왜 여기 자네가 아직 있나? 동생이 사면되어 나오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작별 인사 드리려고. 황금을 돌려달라는 그의 마음을 알아채고 금은 그 안에 그대로 있어 가져가시오 라고 하였다. 장남은 금을 가지고 떠났다. 아이에게 모욕을 당했다고 느낀 장생은 왕에게 말했다. 엊그제 별이 불길하게 움직인다고 말했을 때 왕은 덕망을 베풀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나라의 부인 범여의 아들이 사람을 죽이고 초나라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범여가 황금을 뿌리면서 대신들을 움직이고 있다 합니다. 그러므로 시중에서는 사면이 범여의 아들을 살리려는 것이며 대왕께서 특별히 초나라 백성을 위해 덕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는 풍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왕이 화냈다. 내가 어찌 그 자 한 명 때문에 사면을 베푼단 말이오. 왕은 범여의 아들을 죽이고 그 후에야 사면령을 내렸다. 장남은 결국 동생의 시체를 안고 돌아왔다. 모두 슬퍼했으나 범여는 웃었다.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다. 큰아들이 동생을 위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돈을 쓸 줄 모른다. 반대로 막내는 어려움이 없이 자랐기 때문에 돈 모으는 고통을 모르고 돈도 잘 쓴다. 내가 막내를 보내려 했던 것은 막내라면 거기 가서 돈을 크게 쓸 수 있을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밤낮으로 둘째의 시신이 도착하길 기다렸다. 범여는 19년 동안 천금의 재산을 3번씩 모았으나 그중 2번은 모두 나누어 주었다. 부유하여 그 덕을 행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늙어서 자손에게 자손을 나누어 주면서 관리하게 했는데 자손들의 재산도 크게 늘었다. 19. 웅제대략의 황제 한무제. 한나라 무제는 진황 한무라 불려진 불세출의 2 황제 중 한 사람이다. 진나라의 진시황과 황제와 한나라의 무왕을 칭하는 것이다. 한무제가 즉위했을 때 한나라는 건국한 지 70년이었다. 무제의 업적 중 압권은 흉노토벌이었다. 흉노족은 북방의 용맹스러운 민족으로 수백 년 동안 중국을 괴롭혔다. 진시황도 이들 때문에 만리정성을 쌓았다. 한고조 유방도 흉노 공격에 나섰다가 포위되어 모욕적으로 도망쳤다. 의리 한나라는 흉노와 굴욕적 화약을 맺고 회유책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웅제 대략의 한무제는
이를 묵과할 수 없었다. 무제는 흉노의 본거지까지 대군을 보내서 공격했다. 위창과 곽거병 장군은 흉노에게 타격을 주었다. 무제는 흉노 토벌과 함께 서역 진출을 기도했다. 장건을 파견하여 서역 제국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실크로드를 열게 했다. 한무제 시기에 이르러 한나라는 창업 이래 취해오던 무위의 노장사상에서 유위의 유교사상으로 전환했다. 특히 동중서의 사상을 받아들여 이후 중국 역사에서 유가사상이 주류가 되게 했다. 한무제는 인재 등용 측면에서 탁월했다. 재상 공손홍은 원래 돼지치는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어사대부 복식은 양치기 출신이었고 상홍양은 장사치 출신이었다. 어사대부 아관, 엄조, 주매신 등도 평민 출신이고 어사대부 장탕, 두주, 정위, 조우는 아전에서 선발되었다. 또 흉노토벌의 명장 위청은 노예 출신이고 황후 위자부 역시 노비 출신이다. 한무제는 흉노족과 월족 출신의 장군도 발탁했다. 진미디는 궁중에서 말을 기르던 흉노포로 출신의 노예였지만 한무제는 자기가 죽기 전에 이 진미딘과 함께 곽광 상관걸에게 자기의 제위를 이을 어린 황제를 잘 부탁한다고 했다. 이들의 출신은 비천했지만 능력을 발견하고 기회를 제공한 사람은 한무제였다. 재능 있는 사람은 발탁한다는 유제시거의 원칙을 따른 것이다. 20. 서역으로 가는 비단길. 장건. 흉노 공략을 기화로 한나라와 서방 제국과의 교섭이 시작되었다. 이때 서방길을 개척한 사람이 장건이다. 하급 관리였던 장건은 흉노족에게 사로잡혀 있던 상황에서도 자료를 모아 본국으로 왔다. 이 보고에 의해 무제의 세계를 향한 꿈이 피어났다. 장건은 섬서성 한중에서 기원전 164년에 태어나 무제 때 난관을 지냈다. 무제는 흉노의 투항자들에게서 여러 정보를 캐내고 있었다. 투항자들은 흉노가 월지의 왕을 부수고 그 왕의 두개골로 술잔을 삼았다 하였다. 그로 인해 서쪽으로 도주한 월지는 흉노에 대한 적개심을 불태우고 있었으나 그와 협력해 흉노를 공격할 나라가 없었다. 한나라 조정에서도 이런 말을 듣고 월지와 손잡기 위해 사자를 파견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와 월지 중간에 흉노가 있기 때문에 한나라의 사자는 흉노의 세력권을 통과해야 했다. 그리하여 조정에서는 그 중임을 완수할 인물을 모집했다. 그때 지원한 것이 장건이다. 사자가 된 장건은 흉노인 감보라는 사람을 데리고 출발했다. 그러나 흉노 영내를 통과하다 잡혀 선우에게 압송된다. 월지국이라면 우리나라보다 북쪽에 있는데 어찌 한나라의 사자를 그곳에 파견할 수 있느냐. 우리가 남월에 사자를 파견하려 한다면 한나라에서 잠자코 보내주겠는가. 그러면서 장건을 10년 동안 억류했는데 장건은 그곳에서 아내도 얻고 아이도 키우게 되었다. 그럼에도 한나라 사자임을 나타내는 황제의 부제를 몸에 지니고 있었다. 흉노에서 살게 됨에 따라 장건에 대한 감시도 완화되었다. 그 틈을 이용해 장건은 월지로 도망쳤다. 일행은 서쪽으로 길을 걸어 수십일 후에 대원국에 도착했다. 대원국 국왕은 한나라의 힘과 물자 소식을 전해 듣고 전부터 한나라와의 통상을 바라고 있었는데
장건을 보고 기뻐하며 물었다. 그대는 어디로 갈 생각이오? 우리들은 한나라를 받들고 월지로 가는 길입니다. 불행히도 흉노에게 잡혀 세월을 허송하다 도망쳐오는 길입니다. 제가 앞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월지에 도착한 후 다시 한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한나라는 대왕에게 예물을 보낼 겁니다. 왕은 동의했다. 그리고는 장건 일행에게 안내와 통역을 붙여 보냈다. 일행은 강거에 도착했고 강거 지방 주민의 도움으로 대월지에 도착했다. 그런데 대월지에서는 전에 흉노족에게 왕이 죽었으므로 태자가 새 왕이 되었다. 대월지는 새 왕이 등극한 이후 대하를 완전히 복속시켜 종주국이 된 데다가 외적의 침공도 없어 평온했다. 그리고 한나라는 너무 멀었다. 그러므로 대월지는 흉노에 보복할 생각이 없었다. 일행은 이 나라에서 1년 머문 끝에 귀로에 올라 강족의 영토를 통과할 무렵 또다시 흉노에게 잡혔다.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서 1년 머무는 동안 선우가 죽고 좌욕 리어 왕이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되었다. 이 혼란을 틈타 장건은 흉노인 아내와 간보를 데리고 한나라로 왔다. 떠난 지 10년이 넘어서 장건은 귀국했다. 한나라 왕은 잔치를 베풀어 환영하고 장건을 태중대부로 임명했다. 장건은 교회의 신분으로 대장군 위청에 흉노토벌에 참가했다. 그때 토벌군은 장건의 안내로 물과 풀이 있는 장소를 따라 전진했으므로 곤란을 받지 않았다. 이듬해 장건은 또다시 이광 장군과 함께 흉노 토벌에 나섰다. 이 토벌에서 이광 장군은 흉노의 포위망에 갇혀 패배했다. 장건이 이광 장군에 합류할 날짜에 도착하지 못한 것이 패배의 요인이었다. 그 때문에 그는 죽을 뻔했으나 속죄금을 물고 평민이 되었다. 그러나 이 해에 한나라는 표기 장군 곽거병을 파견하여 서역지대에서 수만의 흉노를 격파하고 기련산까지 진출했다. 이듬해에는 혼야 왕이 부족민을 거느리고 한나라에 항복해왔기 때문에 금성과 하서의 서쪽으로 남산을 따라 염택에 이르는 일대에서는 흉노가 사라졌다. 2년 후 한나라는 또다시 선우를 공격해 그들을 사막의 북쪽으로 쫓았다. 무제는 이후에도 대하 등의 외국 사정에 대해 장건에게 물었다. 장건은 말했다. 내가 흉노 땅에 있었을 때 곤막이라는 오손의 왕이 있다 들었습니다. 곤막의 아버지 시절에 오손은 작은 왕궁이었습니다. 그때 흉노가 이 땅을 침략하여 그 부친을 죽이고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곤막을 들판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새들이 고기를 물어 날아주고 늑대도 젖을 물렸습니다. 선우는 신기하다 싶어서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아기를 데리고 와 길렀습니다. 성장한 곤막은 군대를 잘 다루고 공을 세웠으므로 선우는 오손의 옛 부족민을 곤막의 지휘하에 편성해 서역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곤막은 부족의 경제력 강화에 힘을 기울였으며 주변을 습격하며 수만의 병사를 양성했습니다. 선우가 죽자 곤막은 수하 부족을 이끌고 이동하여 독립을 선포하고 흉노에 대한 조공을 거절했습니다. 곤막을 신의 아들이라 흉노는 생각하게 되었고 공격을 중단하고 예속 관계를 유지시키면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우는 한나라에 포위되어 있으며 혼야 왕의 옛 땅은 무인지경입니다. 이 민족들은 한나라 재물을 탐내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오손에게 선물을 준다면 그들은 동진하여 혼야 왕 본래의 주둔지를 차지하고 한나라와 형제가 될 겁니다.
그것은 곧 흉노의 오른팔을 잘라 놓는 겁니다. 오손과의 연합이 성립된다면 오손의 서쪽에서 대하에 이르는 일련 국가들을 모조리 길들여 본국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장건의 말을 받아들이고 장건을 중랑장에 임명하여 300명의 인원과 각기 말 2필 그리고 10,000마리가 넘는 소와 양과 수천만 금에 해당하는 패백을 지참케 했다. 그는 황제의 친서를 지닌 다수의 부사도 수행시켰다. 그 뒤 장건은 오손에 이르렀다. 그런데 오손왕 곤막은 한나라 사자를 거만하게 맞았다. 장건은 수치심을 느꼈으나 그들이 한나라 물건에 대한 욕구가 강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체 없이 말했다. 이것은 천자께서 보내신 물자이니 왕이 즐겁게 받아들일 수 없다면 돌려주십시오. 그러자 곤막은 일어나 예를 갖추면서 선물을 받았다. 그러나 그 밖의 경우에는 오만했다. 장건은 곤막을 설득했다. 지금이야말로 오손이 동쪽으로 이동하여 혼야왕의 옛 영토를 소유할 때입니다. 그리한다면 우리 한나라는 옹주를 왕의 부인으로 내드릴 겁니다. 그러나 오손의 내부는 분열 상태였고 왕도 노경에 들어 있었다. 또 한나라와는 너무 멀었기 때문에 한나라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흉노의 속국으로 있었기에 공포심이 있어서 한나라에 접근하는 일은 반대했다. 결국 왕도 단독으로 처리 못하므로 장건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당시 곤막에게는 10명의 아들이 있었고 가운데 아들이 대록이었다. 그는 강건하고 통솔력 있고 1만여 길을 거느리고 다른 지역에 있었다. 이 대록의 형이 오손의 태자였는데 그에게는 잠취라는 아들이 있었다. 태자는 젊어서 죽었는데 태자가 죽을 때 아버지 곤막에게 뒷일을 맡겼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잠취를 태자로 삼아 주십시오. 곤막은 잠취를 태자에 봉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록이 노했다. 그 자리가 자기 몫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아우들을 선동하여 조카인 잠취와 아버지 곤막에 대한 공격을 준비했다. 곤막은 평소부터 대록이 잠취를 죽이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에 잠취에게도 1만여 길을 주어 거주지를 이동시켰다. 곤막 자신도 1만여 길을 가지고 스스로 방위대를 조직하여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나라는 셋으로 분열되었고 곤막은 그저 명목상으로만 통솔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곤막도 장건과의 약속을 혼자 결정하지 못했다. 장건은 갖추온 부사를 주변 여러 나라에 나누어 파견하고 자신은 귀국했다. 곤막은 길잡이와 통역을 붙여 장건의 귀로를 전송했다. 장건은 오손의 사자 수십 명과 남예로 받은 말 수십 두를 대동하고 들어와 그들에게 한나라의 국력을 과시했다. 장건은 국가대사를 완수한 공로로 육경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1년 후 장안에서 죽었다. 향년 50세였다. 장건을 따라 한나라에 왔던 오손의 사자는 한나라의 왕성함을 관찰하고 돌아가 그 사실을 보고했다. 오손은 한나라를 중시하게 됐다. 다시 1년쯤 지나 대하를 위시한 여러 나라의 사자로 갔던 장건의 부하들 모두가 원지인을 데리고 돌아왔다. 이로써 서북 여러 나라와 한나라가 교통이 열리게 되었다. 장건 이후의 사자들은 모두 박망후의 명의로 상대국에 대한 성의를 증명했고 상대국 또한 이로써 한나라의 사절을 신뢰하였다. 사마천 사기. 사마천이 사기를 완성했을 때 책의 제목은 존재하지 않았다.
당대 대학자였던 동방삭에게 완성된 책을 보여주었는데 동방삭은 경탄하며 즉시 책에 태사공이라는 세 글자를 붙였다. 그래서 책은 태사공서로 불려졌다. 삭이라는 명칭은 본래 고대 사서의 통칭이었고 중국의 삼국시대부터 삭이는 태사공서의 고유명사가 되었다. 사마천은 당시 대학자인 동종서로부터 유학을 배웠다. 태사공자서에는 음양가, 유가, 묵가, 명가, 법가, 도가 등 육가에 대한 평론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 글은 사마천의 아버지 사마담이 저술한 것이다. 사마천이 육가에 통달해 있던 아버지 사마담으로부터 학문을 익혔던 것이다. 사마천이 사기를 쓸 때 결코 누군가의 소문을 듣고 불확실한 야사를 쓴 게 아니다. 정사로서의 기록을 지향하였다. 사마천의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사고방식은 태자공자서에 기록된 산실된 문헌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제왕대업의 건립에 대하여 그 심할 과정을 고찰하고 그 극성기에 그것이 쇠락해가는 원인을 관찰해야 하며 다시 역사 인물의 실제 행동으로부터 검증해야 한다라는 그의 증언에서도 증명된다. 사마천은 평민들을 역사의 전면에 내세웠다. 정의롭게 행동하고 비범하여 풍운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업을 천하에 세워 백세의 이름을 날리는 70열전을 지었다. 유협열전은 다양한 유협의 협객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사마천은 유협 집단을 천하 백성들의 영웅으로 평가하면서 그들이 살아가며 당해야 하는 불행의 동정을 표시하였다. 사마천은 어떤 개인도 모든 지혜를 독점할 수 없으며 영웅 혼자서 세상을 창조할 수 없다는 관점을 견지하였다. 삼황오제 시기 명군의 경우에도 그 명군의 특징이란 현명한 선비를 등용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요임금이 현명했으나 천하의 사업을 완성하지 못하고 순임금을 얻고서야 구주 천하를 안정시켰다고 말하고 있다. 또 한고조 유방이 천하를 얻어 문신들이 비와 같고 맹장들은 구름과 같았다. 하지만 강대한 흉노에게 속수무책이었으므로 도읍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고 있었다. 이때 농서의 변경을 지키던 유경이라는 수졸이 수레를 끄는 막대를 내려놓고 한고조 유방을 뵙고는 관중에 도읍하여 흉노와 화친할 것을 건의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졌다. 사마천은 일개 하급 병사의 건의로부터 민중의 지혜를 발견했다. 특별히 유경을 위한 열전을 짓고 나아가 지혜가 독점될 수 없다는 이치를 밝혔다. 또 사마천은 국가의 흥망에 있어 민심의 향방이 결정적 요소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 의하여 역사의 변천을 고찰하고 생동감 있게 대중들의 창조적 역량을 묘사한 최초의 역사가였다. 3대의 제왕들은 덕을 베풀고 선을 쌓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받들여졌다. 또 항우는 포악했으나 한나라는 공덕을 행했으므로 천하를 얻었다. 한나라 효문제는 오로지 덕으로 백성들을 교화했기 때문에 부유해졌고 예의가 흥하였다 라고 쓴 것이다. 한편 무왕이 은나라 주왕을 토벌할 때 준나라 병사들은 모두 무기를 거꾸로 들고 무왕에게 길을 내줬다. 그리고 무왕이 상나라의 도성에 이르자 백성들이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진나라 멸망은 천하의 사람들이 진나라 통치의 가혹함에 고통받은 것이 오래된 것에 원인이 있었다. 그래서 진섭이 군사를 일으키자 백성들은 바람처럼 일어나고 구름처럼 모여들어 마침내 진나라를 소멸시켰다.
여기에서 풍기운증이라는 말은 백성들이 천지를 뒤엎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22. 흉노 땅으로 떠난 미녀 왕소군. 한나라 원제는 제위 16년 만에 죽었다. 이 해에 원제는 흉노의 선우에게 왕소군이라는 후궁을 시집보냈다. 중국 역사상 4대 미녀 중 하나인 왕소군은 한나라 원제의 후궁이다. 본래 이름은 왕장이다. 왕소군의 이야기는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기원전 36년 원제는 전국에 궁녀를 뽑아 올리라는 조서를 내렸다. 왕소군은 호북의 평민 집안에서 태어나 자색이 뛰어나 18세에 궁녀로 뽑혔다. 기원전 33년 흉노 내부에 분란이 발생했는데 패배한 호한야 선우가 한나라에 도망을 왔다. 황제가 그를 맞이했다. 호한야 선우는 최초로 한나라에 온 흉노 선우였다. 그는 한나라의 사위가 되기를 청했다. 원제는 연회를 베풀었고 자기에게 간택되지 않은 궁녀들에게 연회에 참석을 명했다. 왕소군도 이 자리에 나와 있었다. 왕소군의 미색에 마음을 뺏긴 호한야는 황녀가 아닌 궁녀도 좋다면서 왕소군을 선택했다. 원제는 황녀를 보내지 않아도 되어 다행으로 여기고 호한야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원제는 흉노에 시집가는 궁녀는 공주와 동일한 대우를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나를 택해 결혼시키고 그녀에게 한나라 황실과 황제를 빛내라는 의미로 소군이라는 호칭을 주었다. 흉노족 차림의 붉은색 옷을 입은 신부 왕소군을 태운 말이 떠날 때 원제는 왕소군의 미모를 보았다. 후회 막급이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번복할 수 없었다. 궁궐로 돌아온 황제가 초상화를 대조해 보니 실물과 달라 추녀로 그려진 것을 발견하고 조사하도록 하여 뇌물이 오간 사실을 밝히고 모연수는 참형에 처해졌다. 왕소군은 눈물을 뿌리며 수말리 머나먼 흉노 이국 땅으로 갔다. 미인을 맞이한 호한야 선우는 그녀를 극진히 대우하였고 흉노족은 존경하였다. 호한야는 그녀를 영호알지에 봉했는데 흉노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란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1년 후 이도지아사라는 아들을 낳았다. 이 아들은 훗날 흉노의 왕이 되어 한나라를 위협한다. 기원전 31년 호한야 선우가 세상을 떠났다. 20대 초반이던 왕소군은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어머니를 아내로 맞는 풍습에 따라 호한야의 장자 복주루 선우와 혼인했다. 왕소군은 이런 풍습을 거부하고 고향으로 가고자 했으나 한나라 황제의 만류로 흉노에 남아야 했다. 복주루와 혼인한 왕소군은 11년 동안 그와 살면서 2명의 딸을 낳았다. 한나라에 있던 왕소군의 형제들은 제후의 신분에 봉해졌으며 그녀의 2딸은 장안에 머물며 원제의 황후를 모시는 등 한나라와 흉노 간의 평화가 있었다. 23. 중국 고대 최고의 과학자 장형. 한나라 시대 인물인 장형은 78에서 139, 하남 남양에서 태어났다. 장형은 자신의 천문학 대표자인 영헌에서 당시로는 놀라운 천문학설을 전개했다. 우주란 무한하고 천체의 운행은 규율을 지니고 있다고 인식했다. 달이 본래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게 아니고 태양에 반사라는 것도 알았다. 일식의 원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해석했다. 2500여 개의 항성을 관측하여 기록하였는데 이는 오늘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별의 숫자와 동일하다. 특히 별들이 어떤 때는 빠르게 운행하고 어떤 때는 느리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냈다. 하늘에서 가까우면 느리고 하늘에서 멀게 되면 빠르다라고 말하면서
별들의 운행에서 나타나는 왕급 현상을 태양과의 원근 관계로 파악하였다. 이는 17세기 케플러의 법칙과 유사하다. 또 지진계를 만들었는데 수천리 떨어져 아무도 감지할 수 없었던 농서 지방에서 발생한 지진의 조짐을 예측하여 놀라움을 자아냈다. 그는 세계 최초의 천문 관측기인 혼천위도 제작했다. 혼천위는 가운데가 텅 빈 커다란 동구로서 표면에는 별자리가 가득 새겨져 천구이라고 칭해진다. 천구의 바깥 둘레에는 구리로 만든 바퀴가 여러 겹으로 둘러져 있는데 이는 각각 지평선과 적도 그리고 황도를 표시한 것이다. 이 혼천위에는 동호정루라는 자동장치가 있다. 구리로 만든 병에서 물방울이 떨어진다는 말로 아래에 구멍이 뚫린 구리병에 물을 넣고 그 물이 새는 양을 보고 시간을 측정하는 물시계였다. 장형은 혼천설을 주장하여 하늘은 달걀의 노른자와 같아 하루에 1도씩 움직이며 1년은 365도와 4분의 1도라는 결론을 얻었다. 이것은 최근에 알게 된 결론인 365일 5시간 48분 46초와 비교해도 차이가 없다. 또 원주율 파이를 3.1622로 계산했다. 장형은 만년에 상서로 임명되었고 향년 62세에 죽었다. 후세 사람들은 그를 목성이라 칭했는데 목성이란 중국 고대 시대 기계 제작이 뛰어난 사람을 숭앙하는 칭호였다. 태양계의 1802호 소행성은 그의 이름을 붙여 장형성이라 불리우게 되었다. 달 뒷면에 있는 환영 모양의 산에도 장형 환영산이라는 명칭이 붙여졌다. 24. 서역을 개척한 반초. 반초는 33년 삼서성 함양에서 태어났다. 역사가인 반표의 아들이자 한서의 저자인 반고의 아우이다. 그는 흉노가 자주 침입하여 주민들을 죽이는 바람에 변경의 성문을 폐쇄시켰다는 소문을 들었다. 반초는 일어나 붓을 던지고 흉노 토벌군에 가담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대장부로 태어나 마땅히 부계자나 장관을 본받아 수만리 이역당에 공을 세우는 게 마땅하다. 기회가 왔다. 반초는 41세 되던 해에 두고 장군과 함께 흉노의 이온호성을 점령했는데 이때 반초의 능력을 눈여겨본 두고 장군이 그에게 서역 개척의 임무를 맡겼다. 반초가 장안에서 6천리나 떨어진 서역의 선성국에 도착하자 국왕은 그를 대접했다. 이때 마침 흉노의 사신도 이 나라에 들어왔다. 흉노 사신이 오자 반초에 대한 대우가 소홀해졌다. 자칫하면 반초 일행이 흉노의 압력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다. 반초는 수행원들에게 말했다. 옛말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호랑이 새끼를 잡을 수 없다고 했다. 지금 당장 흉노의 사자를 죽이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들이 위태롭다. 그리하여 반초 일행은 밤을 기다려 흉노의 사신이 잠들어 있는 숙소에 불을 지르고 습격했다. 순식간에 사신과 수행원 30명을 죽였다. 선성국은 두려워하며 한나라에 복종할 것을 맹세했다. 반초는 한나라 황제의 위엄과 덕을 말해주고 그무 다시는 흉노와 통하지 말라 했다. 조정은 이 소식에 기뻐하고 반초에게 군사마의 벼슬을 내리고 한나라 공식 사절로 임명했다. 반초는 우정국의 사신으로 갔는데 반초의 소문을 들은 우정국 왕은 미리 흉노의 사신을 죽이고 항복했다. 이듬해 봄 반초 일행은
우정국을 떠나 소륵으로 갔다. 소륵왕은 흉노에 의해 세워진 구자왕에게 살해당하고 구자인 두제가 소륵왕이 되어 있었다. 반초는 부하 전려를 파견하여 두제에게 항복을 권했다. 전려가 만났지만 두제가 항복을 할 생각이 없자 전려는 순식간에 두제를 위협하여 밧줄로 묶어 포로로 잡았다. 반초는 곧바로 성 안으로 들어가 소륵의 대신들을 소집하여 구자왕의 무도함을 설명하고 원래 소륵왕 형의 아들을 왕으로 즉위시켰다. 소륵인들은 모두 기뻐하였다. 반초는 한나라의 신망을 높이기 위해 두제를 석방했다. 이렇게 하여 서역의 여러 나라가 모두 왕자를 인질로 보내니 서역과의 교통이 다시 열리게 되었다. 이 무렵 황제는 서역에 대해 소극적 정책을 취했으므로 서역에 나가 있는 반초에게 돌아오라 했다. 반초는 할 수 없이 돌아가려 했다. 그가 귀국길에 오를 때 길가에 인근 백성이 울부짖으며 반대했고 어떤 자는 반초가 탄 말의 다리를 붙잡았다. 반초는 마음을 돌려 조정에 탄원서를 내고 서역에 머물게 되었다. 그러자 조정에서도 반초를 서역 도호로 임명했다. 반초는 30년 동안 서역에 있으며 서역의 50여 개국을 정벌하여 한나라의 위세를 떨쳤다. 특히 중국을 괴롭히던 흉노족 북흉노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서역을 평정한 공로로 정원후로 봉해진 반초는 부하 감령을 대진 로마와 조지, 시리아에 파견하기로 했으나 항해 전문가들이 말려서 하지 못했다. 반초가 서역에 나간 지 30년 되던 해 68세가 된 그는 돌아가게 되었다. 42. 송인종. 인종은 말했다. 궁중이 적막하면 백성들이 즐겁다. 궁중이 즐겁다면 백성들이 적막하다. 송인종은 재위기간 42년으로 어질린자를 붙인 황제이다. 연회에도 같은 옷을 빨아서 입고 나왔다. 감찰여사 포청천이 인종을 비판할 때 불평하지 않았다. 왕한석을 기용했고 범중엄, 소동파, 소순, 부필, 심괄, 구양수, 사마강, 왕한석 등 명신 명상을 기용했다. 정치가 안정되고 상업과 무역이 번영하여 인종 성취를 이루었다. 활자 인쇄술 나침반도 발명되었고 최초 지폐인 관교자도 만들어졌다. 농업세와 상업세 비율은 3대 7이었는데 이는 중국 역대 왕조가 달성하지 못한 수준이다. 농업사회에서 상업사회로 진입하였다. 송나라 생산량은 전 세계의 80%를 점했다. 고려에 사신으로 다녀온 신하가 고려를 정벌해야 한다고 하자 그것을 거절했다. 고려의 백성을 생각한 것이다. 그의 치세 기간 동안 군사적으로 서하와 요나라의 패에서 수세에 몰렸지만 풍부한 경제력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되었고 평화를 누렸다. 당송 8대가 한유, 유정원, 소식, 소순, 소철, 구양수, 왕한석, 증공중 당나라 시대의 한유와 유정원을 제외하면 나머지가 인종 시기에 활약했다. 훗날 왕부지는 인종의 과단성을 비판했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백성들이 통곡을 했다.
판관 보청천. 보청천은 999년부터 1062년까지 살았던 송나라 인물이다. 성은 포이고 이름은 증이다. 송나라 인종 때 30년 동안 관리를 지냈는데 연령부터 시작해 도지사 등의 지방관, 간이대부, 감찰허사 등 중앙의 감찰관을 지냈고 후에 추미로운 부사까지 역임한 사법감찰관이다. 청천이란 이름은 깨끗한 삶을 살았던 그가 신과 같이 사건을 처리하여 백성들의 원을 풀어준다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사료를 통해 보더라도 보청천은 청렴 강직하고 개인적 감정 없이 사건을 처리했다. 송나라가 내부적으로는 환관 귀족과 호족들의 횡포가 심했다. 밖으로는 거란족이 침략을 하려 했고 관료 집단은 포화 상태에 이르러 과세 부담이 가중되었다. 보청천은 군주에 충성하고 백성들에게 관대하며 이익을 일으키고 폐단을 줄이며 탄관오리와 폭정을 처벌하고 청렴한 정치로 법을 집행했다. 백성을 보살피는 것을 본의로 삼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왕조를 다지며 나라를 안정시켰다. 그러기 위해 백성의 불만과 반항을 완화시켜야 하며 이에 따라 법을 만들고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백성을 보살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하나의 좋은 법이 존재하면 나라에 이익을 주고 백성에게도 이익이 되므로 공과 사의 양측면에서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억울한 옥살이가 관리들이 조사를 못하거나 한쪽 의견만을 듣는다거나 주관적 판단에 의해 판결하는 데 비롯되며 많은 사건은 관리들이 개인적 보복이나 수뢰 또는 시기나 질투에 의해 행해진다고 판단하여 억울한 옥살을 없애고 법기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명한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직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야말로 질환의 근본이라 보았다. 인재 등용에 문무에 차별을 두지 말고 신분에 차별을 둘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그는 감찰관에게 임무가 있다고 보았는데 첫째, 백관의 불법 부정을 규찰하고 둘째, 법률과 법령의 집행 여부를 감독하고 셋째,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는 것이다. 범상한 자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으므로 그는 천성적으로 재능이 있고 공정하며 명석한 인물만이 수행한다고 보았다. 당시 법규에 의하면 소송하는 사람은 관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지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직 문을 지키는 관리에게 고소장을 줄 수밖에 없었다. 보청천은 이 법을 폐지하고 관청의 정문을 열어 법률에 호소하려는 사람들이 오게 하였다. 스스로 시비 곡자를 말해야 백성들이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소송 절차는 쉬워지고 사건 판결도 용이해졌다. 사형 제도에 대해서는 신중했다. 깨끗한 마음은 다스림의 근본이고 고든 길은 이 몸이 갈 바이다 라는 문장이 그의 신조였다. 64세에 병을 얻어 죽는다. 44. 왕한석의 신법. 하늘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거의 관습에 얽매이지 말며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송나라의 개혁 정치가 왕한석 1021년 1086년의 말이다. 그는 강서성 임천에서 군판관인 부모로부터 태어났다. 22세에 진사시험에 합격하고 10여 년 동안
지방행정 직무를 했다. 그는 구조적 모순을 보고 개혁 방안을 찾았다. 재상 문헌박이 그를 인종 황제에게 청거했다. 구양수가 또 그를 간관으로 청거했다. 그러나 인종이 죽고 신종 때가 돼서야 관직에 나갔다. 왕한석은 한림학사 겸 시강으로 일을 했다. 이때부터 신종의 중기 역할을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중앙의 참지정사와 재상에 임명되어 신학을 주장하고 변법을 시행했다. 송나라는 960년에 건국되고 왕한석의 신법은 1069년에 시행되었다. 송나라의 고급 관료와 대토지 소유주들이 마음대로 토지를 겸병하는 바람에 이들이 소유한 토지는 인종시대에 이미 80%였다. 또 관리의 수는 급증하여 건국 이후 100년도 안 되어 2배가 되었다. 이들은 세금과 병력을 면제받은 반면 백성들에게는 부담이 커졌다. 또 북방에는 금나라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매년 군비가 소요되어 군비가 6분의 5를 점했다. 송나라는 병사 수가 너무 많았다. 80만 명의 금군에 다시 60만 명의 상군이 더해져 140만 명의 군대를 유지해야 했다. 왕한석의 개혁은 재정상의 조세 수입을 대규모로 상업화하는 것이었다. 그 방침은 관용 자본을 이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을 촉진하는 것이다. 그렇게 경제적 확대가 이루어지면 세율을 변화시키지 않더라도 국고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왕한석은 법치와 인치를 모두 중시했다. 단지 좋은 법률만으로는 국가를 다스리기에 부족하며 좋은 관리가 존재하여 집행을 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한석은 당시 과거 제도에 대해도 비판했다. 과거 시험이 무조건 유교 경전만 암송하는 것에 그쳐 실제적 일처리에 효과가 없음을 비판한 것이다. 그래서 실제적 지식을 배양시키기 위해 과거 시험에 법률과 판결 등을 추가해야 한다 주장했다. 이러한 노력은 후에 성과를 거두어 명법이라는 과목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그리고 진사와 제과 시험에 참가하여 합격한 모든 사람들은 다시 한번 율령대의 또는 사안판결 시험을 보게 만들었다. 왕한석은 법률학을 제창하고 법률학교를 설립하여 법률 전문가를 육성하고자 하였다. 공부의 목적은 수단이 아니고 응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균수법, 청묘법, 농전수리법, 면역법, 시역법, 방전균세법, 보갑법을 만들었다. 왕한석은 계획경제학자로서 변법으로 중앙재정 확대를 도모했다. 중소상인에 대해서는 시역법을, 농민에 대해서는 청묘법을 적용했다. 왕한석의 신법은 중앙정부만 이익을 보도록 만든 방안으로서 기타 농민과 상인, 지방정부는 이득을 볼 수 없고 손해를 보는 것이었다. 그래서 실패했다. 원래 왕한석의 신법 개혁은 국가 재원을 확충하여 금나라와 서하를 비롯한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대주주의 경제적 특권을 제한하였다. 끝까지 왕한석을 믿어준 신종이 죽자 사마광을 위시한 수구파의 재집권으로 인해 신법이 폐기되었다. 수구파의 대표 인물인 사마광은 유명한 자치통감이라는 책을 저술했다. 당연히 왕한석과 개혁 정책에 대해 비방하였다.